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특별기획 강연 오늘 진행을 맡은 이아롬입니다. 최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놀라운 성과, 능력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기고 또 의사보다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는가 하면 사람보다 주식 투자도 더 잘하고요. 운전도 더 안전하게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인공지능의 등장.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이젠 충격을 넘어서 좀 두려운 마음도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산업과 노동은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특강 강연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연해 주실 이문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왜 그 4차 산업혁명 생각하면 정보통신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회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요, 영향력, 파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좀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데요. 사회학자로서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일자리, 고용 문제, 그리고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하면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변화의 시대가 올지 또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문택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결합된 혁명적 기술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새로운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제 강국들의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Müssen wir den Schritt hin zur Digitalisierung der Produktion auch gehen. Das heißt, es ist für unseren Wohlstand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ロボットの可能性を引き出し、日本の成長に生かしていきたい。 지난 세 번의 산업혁명은 항상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 경제 강국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일들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계기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해 나가는데 놀랍게도 과거에 사라져가는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제조업을 여전히 튼튼하게 잘 유지했던 나라들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고용 창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독일,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산업화는 이제 IT 혁명에 의해서 사라져가게 되고 서비스 산업이 주류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 것이라고 했는데 2008년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면 제조업이 IT 산업과 결합해서 융복합 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오히려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인데요. 오늘 다루게 될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소위 산업 4.0, 인더스트리 4.0으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독일은 2011년에 국가 정부와 그리고 독일 한림공학원 연구자들이 합쳐서 2011년에 소위 산업 4.0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하고 기획을 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라고 할까요? 경제와 노동의 디지털화이고요. 또 하나는 지능형 공장,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디지털 문화를 하루라도 건너뛰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784년에 수력 증기 기관을 통해서 기계 중심의 생산 기반을 마련한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19세기 말에 컨베이어 벨트를 동원한 대량 생산 체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1970년, 80년대에 진행됐던 IT 혁명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동화 혁명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오늘날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바로 이런 IT 산업과 제조업이 융합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활용한 지능형 생산 체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생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소비자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생산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한테 물건을 내놨다면 오늘날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소비자가 내가 어떤 물건들을 원한다는 것들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이 맞춤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변화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 헤라클리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보다 안정적인 것은 없다. 하나의 흐름. 네, 디지털 기술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을 생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변화가 생산과 소비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고요. 아마 그런 것들은 이 헤라클리트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화라는 말은 언뜻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디지털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는 대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개념 중에 하나는 디지테이션, 전산화입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아날로그 기술로부터 디지털 비즈니스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인데요. 디지털 전환입니다. 오늘날 일자리에서 컴퓨터를 분리해놓고 생각할 수 없지만 이 디지털 경제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노동자들 또한 끊임없이 직무를 개발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자리에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의 비즈니스 수요에 맞춘 기업의 핵심 역량들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과 산업의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협력한다. 과거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주제입니다. 사람은 기술을 활용을 하고 그냥 수단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오늘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러한 기술과 결합하지 않으면 그 기술이 스스로 독립해서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과거에는 중앙에서 통제된 시스템만이 중요했지만 오늘날에는 분권화된 생산 형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개별 소비자들의 니즈, 수요들을 충족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산업 4.0의 요체는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니즈를 빠르게 해결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과거 같은 방식으로 생산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전통적인 생산 방식입니다. 고객이 뭔가 물건을 주문하면 원청업체가 저 뒤에 있는 하청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의 공급자, 생산자, 유통업자, 고객들과 관계를 맺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다 아시죠? 네, 아마존은 무슨 기업입니까? 어떤 기업이죠? 유통업체인가요? 혹은 드론을 띄워서 택배 배달도 할 수 있다는 물류업체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가요? 혹은 금융업체인가요? 다일 듯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형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마존은 물류업체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요. 오늘날 앞서 말한 이런 모든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 4차 산업의 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특정 기업은 특정 상품을 만드는 곳에 불과했는데 오늘날 특정 기업은 그 상품만 만들지 않고 상품을 공급하고 배분하고 또 다른 니즈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2차 산업, 3차 산업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아마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에서의 큰 변화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한 가지 기술만 배우면 거의 평생 그 기술을 활용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의 형태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데이터가 데이터를 통해서 전송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죠.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고 제품 생산 라인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면 주문에 따라서 여러 제품들을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때그때의 수요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이 다양한 기능들을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미 우리가 중소기업 현장 같은 데 가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 따로 있고 홍보 마케팅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구획이 돼 있었죠. 지금은 컴퓨터 한 대만 놓고 있으면 한 사람이 이 모든 업무를 동시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 일들인데요. 앞으로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정교한 일들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바로 이런 복합적 기능들을 우리가 수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산업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요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을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네.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 하면서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 변화가 훨씬 더 급격하겠죠. 그렇죠. 네. 네. 보다 더 빨라지겠죠. 네. 어떤 미래를 우리가 또 더 상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앞으로 이제 자동화라는 개념에 너무 천착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술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일자리의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저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소차 관련 부품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고 있는 차 대비해서 이제 향후 앞으로 저희가 타게 될 수소차는 이제 부품 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곧 앞으로 우리의 일자리가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얘기 많이 하죠. 수소차도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산업 4.0 설명을 하면서 산업이 융복합화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수소 자동차가 나오고 또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내연기관이 사라지니까 아마 부품의 한 3분의 1 정도는 사라지게 되고 그럼 기존의 어떤 부품 공장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상상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창원에서 서울까지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운전을 당연히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한 서너 시간 동안 뭘 할까요? 차에세요? 네, 잠만 잘까요? 영화 볼 것 같은데. 영화도 보시겠죠. 봐도 될까요? 네, 영화 보셔도 되고 또 급하시면 어떻게 하죠? 은행 업무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과거에 2차 산업하면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이렇게 분리시켜서 봤는데 오늘날 자동차 산업 안에서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이 안으로 이제 집적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까 말씀하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화, 문화 산업, 그리고 금융 산업 이런 것들이 이 안으로 아마 결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의 외연들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올 수 있는 커다란 변화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게 다른 영역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그렇죠. 네. 볼 수 그리고 있을까요? 다른 영역이 자동차 산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신기하네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들을수록 신기한데 다른 분 질문도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체 전반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 실업이 더욱 가중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앞으로 취직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노동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산업 4.0 설명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졌던 그림들은 어떠한 직무를 하나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보통 한 20-3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숙련 수준이 높으면 자격증을 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이제 그 숙련 수준들을 개선하면서 살아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세계에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자동차 산업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아주 전문적인 엔지니어 분야 같은 경우 조금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도 과거에는 본인과 상관없었던 컴퓨터공학이라는 기술들을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산업에 있는 전공자들도 과거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만 하다가 이제는 자동차 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공학을 가지고 과거에는 반도체 산업이나 혹은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만 취업을 하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해지는 것들이죠. 단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취업할 때 왜 자소서 쓰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저는 성실합니다. 한우물 팝니다.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저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쓸까요? 네. 그렇게 이제 쓸까요?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그런 그 인력들이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되는 거죠. 네, 참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런 산업 생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쉬어가면서 일해야 할지 계속해서 교수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산업 4.0의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노동 4.0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산업 4.0, 기술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전을 하면 앞서 걱정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배운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기술 숙련 수준으로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겠죠. 그래서 노동 세계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들을 인지하고 따라가서 이 산업 4.0 시대에 살아남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독일 정부에서도 같이 했는데요. 뭐 이 부분들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발전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발전된 서구 사회, 소위 이제 선진 국가, 한국도 포함이 되죠. 에 몇 가지 사회 경제적 경향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사회가 축소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이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내가 배운 기술로 이게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기술 변화 때문에 앞으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를 보는데요. 디지털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날 잠깐 신경을 끄고 있으면 벌써라고 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기술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융합이 되고 있고 동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과거보다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 그 옛날에는 단일한 사회 문화들을 마치 하나의 표준 모범처럼 봤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인종 이주민들이 섞여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화의 물결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고해지고 있고 뭐 성평등, 양성평등의 문제는 이제는 하나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을 만큼 가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워라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돈보다는 저녁에 있는 삶을 더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원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노동 세계의 변화에서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될 배경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변화에 따라서 숙련 노동력이 점점 더 빠르게 부족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중고령자들이 이제 빨리 은퇴를 하게 되니까요. 기존의 숙련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반면에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아까 우리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주는 개런티는 없거든요. 보장은 없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기존의 숙련 인력들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새로운 변화를 감내해야 될 높은 숙련의 숙련 수준들은 빠르게 또 산업 현장에서 필요를 하는데요. 결국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여기에 보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빠른 해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먼 프레이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보고서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따로 또 추가로 수요 조사를 해서
2년 전에 나온 그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가장 20년 내에 빠르게 사라질 직종과 앞으로 20년 뒤에도 살아남을 직종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사라져갈 직종 중에 하나는 이제 전화 판매원, 휴대폰 판매원 같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택배 기사, 요리사, 사무원, 뭐 기사, 버스 기사 이런 직종들은 대체적으로 빠르게 사라질 직종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직종 한 10% 정도를 보면은 라디오, TV 아나운서부터 해서 교육자, 작가, 심리학자, 의사, 상담사 이런 직업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평가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발전 경향과는 배치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산업이 융복합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평가는 단일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평가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몇몇 직업들이 동시적으로 수행되는 직업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년, 20년 후쯤 되면 우리가 지칭하는 이런 직업의 상당 부분은 서로 흡수통합이 되던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안정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건강하게 일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사회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고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왼편에 숙련 기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것들을 지지해주는 기업의 노력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 노동 4.0 그 프로젝트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에서는 2016년에 독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산업 4.0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능력들을 노동자 각각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풀어줘야 될까? 이런 고민하에 노동 4.0과 관련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아마 우리의 고민들하고 맞물려서 같이 고민해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과연 디지털 기술은 혹은 디지털화는 미래의 우리 일자리를 끊임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계속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 요즘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과거에 특정 직장에서 일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까 아마존 형태에서 그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네, 플랫폼 형태로 고용이 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한테는 혹은 그런 사업은 미래의 어떤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세 번째,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 기계와 인간 간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한테 도움을 주고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노동의 유연성들을 점점 더 요구받고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는 탄력 근로제 뭐 이런 문제로 굉장히 그 뜨거운 논의가 있다는 것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의들이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전통적인 기업의 모습이 아니면서도 참여와 사회보장을 촉장하는 미래의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의 형태들은 또 가능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 제기는 앞으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던지는 질문들이고요. 과거의 형태와는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할 경우 일자리를 유지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혹은 그러한 일자리는 점점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노동 세계의 새로운 도전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고요. 대안이 무엇인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방안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한 경제 포럼에서 네. 이제 막 7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보면서 이렇게 와닿진 않아서 뭐 난 해당될까 하다가 아까 교수님 보여주시는데 네. 아나운서 저기 있나 막 열심히 네,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실제로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요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등장을 해서 뉴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아나운서도 결국 AI가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예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출판 산업은 사양 산업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성장 산업인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렵네요. 근데 사양 산업일 것 사양 같은데요. 산업으로 보통 이해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양 산업에서 성공해서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여자 작가가 있습니다. 조안 롤렌 컬리,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은 사양화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수요를 충족시켜주느냐에 따라서는 그 직업의 평가를 하기는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일상적으로 그 아주 표준화된 그런 아나운스멘트를 제공해야 될 곳에서는 아마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기가 채워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기가 채워줄 수 없는 이런 영역들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 이 아나운서님처럼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이런 자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체는 할 건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살아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네요. 네, 예, 네, 열심히 맞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처럼 이런 시대가 되면서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내 일자리는 안전할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그 방청객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년차 개인 택시 신동환입니다. 개인 택시 예. 운영하고 계세요. 예, 네, 어떤 맞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세요? 지금 뭐 보다시피 서울에서도 많이 그랬는데 안 그래도 택시가 좀 어려운습니다. 그런데 그거다가 또 카카오 문제 그런 관련 때문에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카카오에 하면은 저 뭐랄까 자격증 없는 그런 그 카카오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 의사나 뭐 이런 사람도 그 백원장이나 다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가 만약에 성립된다면은 그런 문제가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격증을 떼놓고 우리가 그 직업을 수행하는 것들은 상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서 그 라이센스 쉽게 말하면 자격증이라는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무형화되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처럼 마이스터 제도가 잘 발달돼 있고 그 마이스터들이 자기의 역량과 기능들을 권한들을 인정받는 사회에서도 오늘날 그 마이스터 제도 무용론들이 나올 만큼 상당 부분 그 기술 변화가 과거에 했던 전문직 영역들을 침해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와 택시 업계 간의 그런 갈등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2차 산업과 3차 산업 간에 굉장히 많은 영역권을 두고 분쟁들이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어느 만큼 더 빨리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버 택시가 성공한 나라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성공한 나라도 있지만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성공한 나라도 있지만
독일과 한국처럼 우버 택시 도입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나라도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있느냐도 달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버 택시를 타는 사람과 또 일반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뭐랄까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층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분도 또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드론 스타트업 대표하고 있는 정우철이라고 합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처 회사를 경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과 관련된 창의적인 회의들 그리고 드론 교육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회의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회사 직원들이 플랫폼 노동자로 대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 회사에 있어서 그 어떤 노동의 값을 매길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임금과 그리고 4대 보험 같은 기업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혹시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용안전망을 생각하면 과거에 정규직을 염두에 두고 이후에 사회안전망들을 같이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이 점점 더 증가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사회안전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사업주가 없어서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시간 자체가 워낙 짧아서 또 유동적이라서 그 부분을 채울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국가가 일정한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부분에는 물론 이제 짧게 일을 해도 숙련도가 높아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종이라면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직종이 다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은 일정한 수준에서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제공을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보다 사회안전망뿐만 아니라 이제 숙련 부분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같이 따라가야만 이런 산업의 어떤 전환이 조금 더 좀 유연하게 정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서 교수님 강연에서 그 독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동 4.0 백서를 발간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선례를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국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독일의 노동 4.0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고민을 사실은 보았던 것이죠. 한국은 그럼 어떤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까? 고민의 지점들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일단 조금 낯설지만 경제학 이론에서 한번 우리가 해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고자 하는데요. 몇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폴 로머의 신성장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의 경제학은 노동 투입량과 자본 투입량을 가지고 봤고요. 사람과 기술은 외생적 요소로 봤습니다. 주변적 요소로 봤던 것들이죠. 근데 로머가 보기에는 앞으로 인류 사회의 경제가 점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부분, 인적 자원과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만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요즘 고용없는 성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 또 저성장 기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투자, 기술 발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잘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들. 이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이는데요. 기업에서 이것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의 변화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숙련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자리에서 나를 필요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평생학습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평생학습을 하지 않고 일자리에서 나의 숙련도를 높이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술이 홀로 서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노동 조직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문화가 호의적이어야 됩니다. 기술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그러한 가치들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기업 내 리더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기업 내에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앞으로 한국형 노동 4.0의 미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술이지만 사람 그리고 그 기술이 결합해서 생산하는 조직 이 세 개의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기업도 살고 사람도 사는 근로자도 사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만 노력한다고 되지는 않다는 것이 독일의 노동 4.0 백서에서 제시하는 그 중요한 논점인데요. 결국은 노사가 서로 협력적 관계를 맺고 새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작년에 나온 통계인데요. 제조업체에서 종업원 10,000명당 산업 로봇을 투입한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유감스럽게도 한국입니다. 631대. 전 세계 평균은 74대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추진한다고 알려진 산업 4.0을 이름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309대, 우리하고 한 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너무 빠르게 로봇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생산 현장에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바로 노동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의 미래는 어떻게 개척해야 될까? 대충 앞서 본 과정에서 결론을 봤는데요. 사회적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속도와 수준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술이 최고다.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전개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놓치고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그러한 기술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디지털화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고용의 문제. 오늘날 이 고용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산업 변화 과정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이전에 배웠던 쌓아놓았던 기술의 중요성, 숙련도는 점점 더 낮아지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그 당면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사라져가는 일자리를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형성되는 일자리들을 우리가 더 고민하고 현명하게 빠르게 대처해서 이 부분들을 챙겨야 될지. 정답은 둘 다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일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갈등의 지점들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로 사람과 인간의 협업이 이제 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점은 결국은 사회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기계로 다 대체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일자리를 통해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되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숙련 수준이 높은 일자리도 가만히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4년을 졸업하고 막상 취업을 해도 아마 여기 계시는
혹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난 뭘 해야 될까? 뭐가 맞는 것일까? 내가 제대로 준비를 했는 것인가? 라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총알들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빠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조응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형성되는 일자리들은 과거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들처럼 표준화된 일자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혁명에서도 5G가 나오면 전 세계 몇몇 나라들이 그 표준화 모델을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일하고 있는 일자리도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일정 정도는 표준화 모델을 만들어내야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직업 훈련을 받고 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산업계의 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독일의 지멘스나 혹은 REW 같은 전력회사들은 최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표준화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 4.0의 대안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그 인공지능이 나중에 수술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만약에 의료 사고가 난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도덕적 윤리적 문제도 기술 발전과 함께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의 영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좀 토론이나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그렇죠. 계속 구축해 나가야 네, 되는 맞습니다. 영역이겠네요. 또 그 독일에는 플랫폼 분쟁센터가 네,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걸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곳에서 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특수고용직이라서 사업주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노사관계 노동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던 그런 이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이런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이 훨씬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럴 가능성들이 많죠. 네. 저도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여러분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방청객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오늘 많은 청년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요. 강의 듣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무역업에 종사할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무역업은 국가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그런 이해도나 아니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기계가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많은 건 충분히 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창의성을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상상하지 않고요. 마치 우리가 이제 알파고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이제 제퍼디 단어 퍼즐 푸는 그 게임에서 이제 또 승자가 된 적이 있거든요. 컴퓨터가.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가 우리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영역들을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만약에 그것이 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할까요? 아마 사회적 일자리들이 다 사라져가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들은 그 사회의 문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서 은행을 1년에 한 두세 번씩 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요즘? 거의 많이 안 가야 가시죠? 두세 번일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특정한 경우 아니면 대체적으로 온라인 거래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요즘 은행에 지점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 은행 지점 한번 찾으려면 여러 군데 헤매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주 한국적 현상이에요. 그래요? 네, 오히려 전쟁을 겪은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을 아직까지 더 세대를 거쳐서 훨씬 더 그 신뢰하는 문화들이 있고요. 은행이 직접 가서 돈을 찾는 문화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디지털 문화의 발전 정도가 우리 사회 일자리의 수요를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산업은 빠르게 구조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 사회의 소비 문화에 따라서 수요 형태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미래인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계속 안고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시대를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 결국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판가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강연을 쭉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위험, 불안 요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은 저희 같은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4차 산업이 전개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 조금씩 틀립니다. 소비 문화도 틀리고요. 노사관계도 틀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안감을 낙관적 전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문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던 패기와 열정이 오늘의 창원 또 제조업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KBS 창원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준비한 특별기획 강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